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을 창당하고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조국 신당과는 선거연합을 하지 않겠다면서 시급히 선을 그었는데요. 총선 판세에 미칠 영향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연루된 이 백현동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인데 이 대표 재판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오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형으로 불렀다는 김인섭 씨에 대해서 법원이 검찰 구형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재판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결정에 이재명 대표 승인이 있었던 게 맞나요? 천도개국이 세이버 손을 끼쳤다는 검찰 주장 인정하시나요? 정진상 이재명 씨하고 친분 과시하시면서 77억 받은 혐의 인정하시나요? 이재명 씨가 승인해 주신 거 맞나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드리고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네, 재판부가 공개한 이 A4 용지 14쪽짜리의 설명 자료입니다. 오늘 이 김인섭 씨의 1심 판결 결과 저희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징역 5년의 법정 구속입니다. 김인섭 씨는 그동안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는데요. 오늘 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보석이 취소된 건데요. 보시면 검찰이 징역 5년에 66억 원을 추징해달라 이렇게 구형을 했는데 오늘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63억여 원을 추징한다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있어서 법정 구속했는데 보시면 검찰 구형과 추징금에서 3억 원 정도만 차이 나고 거의 똑같습니다.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김인섭 씨의 혐의가 알선수재죄인데요. 알선수재죄가 그 형법에도 있고 특가법에도 있고 특경가법에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입니다. 왜냐하면은 김인섭 씨가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아닌데 특가법에서는 알선수재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공무원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알선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돈을 받았을 때 이때 알선수재죄가 되는 것인데 네. 이 그 김인섭 씨가 그 아시아 디벨로퍼의 정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현금 77억하고 한박권 사업권 5억 상당을 받았다는 거죠. 그걸 왜 받았느냐? 그 쉽게 말하면 백현동 아파트는 뭐 우리나라 국민들 이제 다 아시겠죠. 종상향 4단계라고 하는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어떤 일이 또 있었는가? 원래 그 백현동 아파트 부지는요. 임대 아파트 부지였어요. 임대 아파트 100%였는데 그거를 또 김인섭 씨가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그 부지를 10%로 대폭 축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시아 디벨로퍼의 정무회장은 77억 플러스 5억, 82억을 주고 얼마의 이익을 받았는가? 네. 3천억 깔끔하게 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김인섭 씨가 알선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징역 5년. 그러니까 검찰이 그 징역 5년 그 구형한 게 그렇게 강하다는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징역 5년을 갖다 선고한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법원에서 1심이든 2심이든 실형을 선고할 때는요. 이와 같이 구속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이렇게 실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희박한 일이다, 드문 일이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서 이 부분 다뤄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법원이 김인섭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의 개입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이 관심을 끌었던 건 아무래도 앞으로 이 김인섭 씨 재판이
김인섭 씨의 판단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일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저희가 그 부분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먼저 두 사람은 서로를 어떤 사이라고 했는지 이것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이제 영입이 되니까 자연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이제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솔직히 이재명하고 나하고 별로 안 친해요. 나는 실에 있는 거 지금 몰라서 2010년도부터는 거의 배제된 상태인데. 사람이 허풍이 심하고 자기가 성남시 일을 다 처리하고 다니는 것처럼 예. 이렇게 뻥을 이렇게 많이 치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 사고 칠 사람이라 관계를 멀리했다는 것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2014년 지방선거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의 선거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했고 또 비용 지급을 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는데 선거 당사자인 이재명 시장 모르게 예. 밑에서 이루어진 일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자,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표, 김인섭 씨는 2010년부터 거의 배제된 상태다. 왕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재판부의 판단은입니다. 이재명 11번, 특수관계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오늘 재판부가 공개한 14쪽짜리, 14쪽짜리 판결문 설명 자료에는 이재명 대표가 11번 등장합니다. 정진상 전 실장은 한 25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씨 그리고 김인섭 씨 이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요. 김인섭은 이재명의 선거를 지원하면서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 그리고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김인섭과 이재명, 이 정진상의 특수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 14쪽짜리 설명 자료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아까 보셨던 그 백현동 5대 특혜 의혹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관계없이 알선수재는 성립한다. 이게 재판부 판단인데요.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실장, 김인섭 씨 이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법원이 특수관계다 이렇게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국권 본부장님, 네. 이 특수관계다 이렇게 명시한 부분은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법원이 그 김인섭 씨 혐의만 판단을 하고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정진상 전 실장과의 관계는 들여다보지 않았다, 연결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예. 실제로 법조계나 아니면 정가에서는 오늘 판결이 미리 보는 이재명 재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세 사람의 공생관계라는 이야기고 이익을 취하기 위한 공생관계라는 이야기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김인섭 씨가 처음에 이재명 대표를 이 성남시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민주당 쪽에 다리를 놓은 사람도 그 김인섭 씨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2010년 이후에 관계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정진상 씨가 있어요. 네. 정진상 씨가 이재명 대표와 이 김인섭 씨 양쪽 사이에서 이렇게 어떻게 브로커가 그러니까 인허가가 필요하니까는 저기 끼어든 거지 않습니까? 정진상 씨는 그러면은 성남시의 정책실장이었기 때문에 최종 결재권자는 이재명 대표지만 그 사이에 정진상 씨도 끼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김인섭 씨는 정바울 그 개발업자의 로비를 받아서 인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 있었고 2010년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실제로 한번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정진상 씨가 그 사이에 그 김인섭 씨와 수백 차례 통화를 했다는 내용도 있었고 또 면회를 했어요. 그 시점에 그 김인섭 씨가 다른 혐의로 구속이 돼 있었는데 정진상 씨가 면회를 했다는 이런 기록들 그런 것을 보면은 결국 세 사람이 이 정바울 그 개발업자 정바울 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라는 그런 용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씨가 어떻게 개입해서 어떻게 청탁을 들어줬는지 이런 부분은 재판부가 이번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부의 설명 자료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짚어볼 대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금 재판부는 설명합니다. 김인섭 씨는 이재명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이재명과 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고 피고인들, 공무원들도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재명과 정진상, 김인섭 씨의 이러한 특수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 들으셨습니다마는 왕래가 없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번에 특수관계라는 점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특수관계라는 것이요, 되게 좀 설명하기 어려운 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불가금 불가원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김인섭 씨는 그 성남시에서 호남 향후에서 꽤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단체장으로서는 사실 만나지 않고는 정치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예. 최초에 이재명 그 시장과 김인섭 씨는 악연으로 시작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그 대표가 성남시장 하기 전에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 그 당시에 김병량 시장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았어요. 근데 이 김병량 씨와 이 김인섭 씨가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다는 거, 추후에 김병량 씨가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됐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체장 근처에 특보만 5,000명이란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디 행사장 가지 않습니까? 서로 막 사진을 찍으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단체장들은 그 지역 행사를 가면 서로 사진을 찍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호남 향후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어떤 자주 접촉하는 모습을 보면 공무원들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국에 정진상 그 실장이 김인섭 씨의 어떤 청탁을 받아서 어떤 그 뇌물을 수수했다거나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재판부가 오늘 제가 알기로는 설명서에 그런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의 이렇게 연결짓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래서 하나씩 짚어볼 겁니다. 지금은 이제 김인섭 씨와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실장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김인섭 씨의 별명이 허가방이죠. 이게 김인섭을 통하면은 성남시의 모든 인허가가 다 해결된다 이런 의미에서 허가방이다 이런 별명이 붙은 겁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허가방이란 별명을 두고 민주당과 당시 법무장관이던 한 위원장이 맞붙기도 했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의 외부 실세로서 김민섭이라는 사람이 공무원의 각종 인사와 각종 인허가에 개입하는 성남시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허가방 등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 그걸로 구속됐어요. 이재명 대표 방금 성남시에서의 그 허가방으로 활동한 거 맞죠? 판결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확정돼 있잖아요. 강성필 부위원장님께서 정치인은 특수관계가 몇천 명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이 되는 그런 또 설명 자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지금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보겠습니다. 정진상과 접촉.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 김인섭 씨가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정진상 전 실장과 그냥 특수한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차례 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보겠습니다.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에 김인섭 씨가 정진상 전 실장을 만났든지 전화든지 어쨌든 접촉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지금 이 설명 자료에 써 있습니다. 내가 백현동 부지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 다른 사람이 아마 정바울 회장일 겁니다. 사업 초기에 아마 정바울의 부탁을 받고 정진상 전 실장을 접촉해서 이런 얘기를 미리 했던 걸로 그런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15년 1월에 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5대 특혜 의혹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왜 이 사업에서 배제됐느냐 이건데 그 정황입니다. 김인섭 씨가 정진상 전 실장을 만나서 아니 이번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건 좀 과하지 않냐? 부당한 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사실 이 부분을 지금 법원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송옥근 본부장님.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정진상 씨가 김인섭 씨에게 어떤 특혜를 주었다 이런 명시적인 대목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그 정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인섭 씨가 정진상 전 실장을 만나서 백현동과 관련한 얘기들을 이렇게 했다는 걸 법원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저 정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성남시의 실무 공무원들이 몇 사람이 이미 정언을 했어요. 저는 법정에 나가서 가령 뭐 도시계획팀장 같은 사람은 정진상 그때 정책실장이 본인에게 직접 인섭이 형이 이번 사업에 끼어들었으니까는 잘 챙겨 들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 담당자 공무원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유사한 진술들이 상당히 많고 네. 실제로 그게 이행이 됐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뭐 공문 온 거 이런 것도 보면은 뭐 4단계 상향을 하는데 이게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국토부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공문도 있었고 그 공문까지 다 실무자들이 다 봤습니다. 봤는데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한다는 게 결국 정책실장이 알아서 이것을 결정을 해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낸 거죠. 이재명 경남시장의 결재를 받아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정바울 씨가 어떤 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그때 나왔어요. 예. 실제로 그 영장에 보면은 그리고 정바울 씨의 진술에 보면은 뭐 200억을 김인섭 씨가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아마 100억 원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확인은 안 됐지만은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으면은 이것은 정진상 씨가 실질적으로 저기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정진상 씨가 저기 들어가기 전에는 2단계를 상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도 성남시에서 상향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정진상 씨가 들어가고 나서 4단계가 상향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정진상 씨가 저기 개입을 했다는 그런 충분한 지금 정황 증거는 되고 있는 것이죠. 진술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설주환 실장님. 네. 그러니까 정진상 전 실장과 김인섭 씨 사이에 어떤 의사소통이 오간 정황은 지금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와 법률적인 관계를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판결에서는 뭐 정진상 씨와 김인섭 씨가 접촉을 했다, 만났다. 그리고 김인섭 씨 위주로 지금 판단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인섭 씨가 정진상과 이재명 당시 시장과의 어떤 관계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었고 그런 어떤 특수관계를 알면서 이러한 점을 이용하고자 했다는 부분 등이 일단 판결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1심이지만은 일단 사실관계는 이렇게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정진상 씨가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인섭 씨는 정진상 씨를 만나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점은 나왔지만 이걸 정진상 씨가 그러면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으로서 어떠한 정치적인 정무적인 영향력을 했느냐 여부는 좀 이제 별도로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향후에 이 관련된 재판들 이재명 대표라든지 뭐 정진상 특히나 이제 정진상 실장과 관련한 어떠한 재판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다 연결돼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법적으로 좀 하나씩 맞춰져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오늘 판결을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일단은 김인섭 씨 특히나 백현동 사건과 관련한 사건 관련해서 첫 번째로 법적인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 그리고 그 판단이 특혜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추가로 수사가 이어질지 아니면 지금 정진상 씨 재판에 연결이 돼서 판단이 되어질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저희가 이어서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이재명, 정진상은 2층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재판부가 정진상 전 실장이 성남시 공무원들한테 김인섭 씨를 잘 봐주라고 수차례 얘기했다는 점, 이 점도 사실로 인정해서 이 사실 자료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요. 김인섭 씨가 다른 공무원들한테도 이재명과 정진상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 2층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2014년 1월에 내가 백현동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층에서도 잘 해보라고 했다. 이 얘기를 당시 성남시의 도시계획팀장한테 김인섭 씨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친분을 과시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터 이걸 인정하면서 2층으로 칭해왔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인섭 씨가 이재명, 정진상과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하면서 2층이란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겁니다. 여기가 좀 저는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이 당시 성남시 도시계획과장한테 2차례 전화를 합니다.
2014년 11월과 2015년 1월, 그러니까 2달 사이죠. 이때 뭐라고 하냐면 김인섭 씨를 잘 챙겨줘야 한다. 서류를 잘 좀 챙겨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달 뒤에 이 개발업자의 요구대로 처리를 해줘라. 긍정적으로 검토해줘라. 이렇게 정진상 전 실장이 성남시 공무원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뒤에 이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이 정 전 실장으로부터 이번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빼고 민간업체 단독 사업으로 간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 이런 내용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선필 부위원장님, 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네. 정치인들에게 수많은 이제 뭐 특수관계가 있지만 네. 이런 의사소통을 하고 내가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실장과 친하다는 친분을 과시하면서 2층과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정황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특수한 관계, 5,000명, 수천 명 중에 특수한 관계만으로 치부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지자체에서 오래 일을 해봤는데요. 이 공무원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공문으로 얘기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중앙부처에서도 사실 그 공문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앙부처의 어떤 공모사업에서 많은 예산을 획득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압박을 느낄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이 공무원들이 아무리 어떤 정무 라인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런 백현동 사업 같은 경우는 수많은 어떤 수익이 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공존하는 어떤 수도권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그 부패해서 이렇게 거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 또 여기서 자세히 들어가면 이 공무원은 만약에 일이 잘못되거나 고발되거나 하게 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직업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무 라인에서 이것을 뭐 잘 봐줘라, 잘 처리해주라, 그리고 뭐 호남 향후회를 해왔던 어떤 사업가가 2층하고 얘기가 잘 됐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 알겠습니다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적절한 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당에서 대표한테 제 공천 좀 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취지하고도 별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정 전 실장이 김인섭 씨한테 그렇게 의례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네. 그 얘기를 부탁이든 청탁이든 어떤 의사소통을 한 뒤에 정 전 실장이 성남시 공무원에게 이렇게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그 정진상 실장이 청탁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청탁을 받았겠습니까? 뭐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떤 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에 대한 거, 아니면 뭐 뇌물수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세세하게 밝혀져야 된다.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수사를 통해서 뇌물이 오고 갔는지, 뭐 다른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혀지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저희가 확실하게 언급을 짚고 넘어갑니다만 이번에 정 전 실장이 어떤 청탁을 받아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점을 짚어드리고 정익진 변호사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제가 판결문 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김인섭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흥에서 태어나가지고 1985년에 성남에 정착을 해요. 그때부터 성남의 유지로 활동을 갖다가 하는데,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재명 변호사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변호사가 처음에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인섭이 형이에요. 그래서 인섭이 형한테 찾아가가지고 인섭이 형 나 정치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인섭이 형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재명아 너는 변호사나 하지 네가 무슨 정치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막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김인섭 씨를 집요하게 설득해가지고 결국은 성남시장 한 번 떨어졌지만 그 이후에 2번 붙고 경기도지사 되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대부가 이해찬 전 대표라고 볼 수 있지만 초기에는 김인섭 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김인섭 씨가 이거 이제 백현동 관련해가지고 정바우라고 같이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이걸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재명 당시 그 성남시장이 안 들어줬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2014년 11월에 정진상이 성남시 도시계획팀장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정진상이 그 팀장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인섭이 형이 백현동 개발 사업 할 거니까 A 팀장이 당신이 잘 챙겨주라 이렇게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2015년 2월 달에 3개월 뒤에 또 찾아가요. 그 팀장한테 민간 사업자가 요구하는 거 긍정적으로 검토하라.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R&D 용지 비율이 5대5에서 4대6으로 업자한테 유리하게 변경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2187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34,000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땅을 겁도 없이 정바울이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산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이렇게 종사형 4단계가 쭉쭉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수사에 의해서 밝혀졌고 법원에 의해서 확인됐는데 뭐가 더 필요한 건지 전 참 의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특혜 의혹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에서 배제된 것도 김인섭 씨가 먼저 정진상 전 실장에게 얘기를 꺼냈다는 점 지금 이 판결문 설명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 전 실장이 공무원에게 통보했다는 것도 이 설명 자료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빠지게 된 경위 이걸 여러 번 언급했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백현동 같은 경우도 저한테 비밀로 다 붙이고 우리를 그냥 빼버렸잖아요. 도시공사를 아예 빼버렸어요. 우리가 빠진지도 모르고 빠져 있더라고요. 우리 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했어. 김인섭이 도시공사 빼달라고 하면 빼주고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주고. 인섭 형님도 껴있다면서 그거 좀 신경 좀 써줘.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호김 의원님. 1심 재판부의 설명 자료 중에 또 짚어볼 대목이 이겁니다. 결국 김인섭은 이재명과 정진상 등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이 사건 사업, 그러니까 이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이재명 당시 시장과 정진상 실장이 등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을 해석을 하자면 지금 김인섭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징역 5년에 그 추징금 66억 원이죠. 이렇게 하고 지금 그 죄를 물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이러한 그 알선 수재 혐의의 그 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표의 결정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대로 함의하는 것이고 그 중간에 정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진상이 2인자이지만 백현동 관련 인가 결정을 단독으로도 할 수 없고 직접적으로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성남시 공무원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도시계획과에 근무했던 공무원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계속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현동에서 아까 강성필 부위원장께서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뇌물 받은 그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는 못했는데 저 사람이 이거 도계공에 넘겨주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한마디를 했다 그러는데 그 결정은 누가 했느냐? 당시 이재명 대표가 그 공사 측의 참여를 전제로 결재를 했다가 이걸 다시 민간 개발업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성남 도계공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만드는 배임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재판부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지금 그런 입장까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줬다라는 증거는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알선을 했는지 최종 결정은 성남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그리고 중간에 1년에 걸쳐서 100수십 차례로 소통을 했다는 정진상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재판 결과가 단순히 김인섭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 재판부의 설명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설명 자료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11번 등장하고요. 정진상이라는 이름이 25번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진상 전 실장이 어떤 청탁을 받아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은 정황만 있고 여기에 대한 판단이 없는데도 정 전 실장 측이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다시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김인섭 씨로부터 청탁받은 적이 없다는 그런 정진상 측의 입장도 전해드리면서요. 송 본부장님 계속해서 여쭤보면 물론
청탁이라는 것도 지금 정황뿐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쭉 본 것처럼 김인섭 씨와 정진상 씨의 관계, 그리고 의사소통을 한 정황, 그리고 정 전 실장이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했던 정황들, 이걸 봤을 때 앞으로 이 정 전 실장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재판에 영향을 주는데 지금 이거 김인섭 씨 재판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거 김인섭 씨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뭐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방어권을 보장을 못했잖아요. 정진상 씨도 이 재판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행사한 게 없고,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도 이 재판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어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 연루가 됐다고 판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김인섭 재판부에서는. 그런데 이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 정진상 씨를 재판을 하고 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재판부 두 군데서 재판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선거법이고 하나는 200억 배임 혐의인데, 네. 그러면은 같은 재판부, 재판부는 다르지만은 법원의 1심 판결이 어쨌든 이재명과 정진상을 적시를 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적시를 하지 않았고 단지 이름만 검명을 했지만, 그러면 그 정진상 재판부와 이재명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판결을 내리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재판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유동규 본부장이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인섭이 형이 끼어 있으니까 그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진상이하고 잘 이야기해서 신경을 써라.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재판 과정에서 다 나왔어요. 그 정인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동규 씨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것은 이 재판부에만 유효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재판에서 그 진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 가서도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오늘은 김인섭 씨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이 좀 분리가 된다고 해도 결국은 정진상 재판이나 이재명 재판에는 이 판결이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정리를 하면 법원이 정진상 씨와 이 김인섭 씨 사이에 의사소통이 오간 사실을 인정했고요. 이거는 지금 패널분들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로비를 받은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인허가 등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나오지 않았고 법원이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 변호사님, 네. 앞으로 이 김인섭 씨 재판 외에 이재명 대표 재판, 그리고 공범인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 여기에 대한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는 이번 재판은 확대 해석하지 말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이번 재판은 송권 본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어찌되었건 간에 법원은 검찰에서 기소를 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건에서는 김인섭 씨가 알선 수재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알선 수재의 대상이 알선을 본인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고 이거에 대한 알선을 했다는 대상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재판부 설명 자료에서 나왔듯이 이재명 당시 시장과 그다음 정진상 당시 정무실장이 있었던 거, 정책실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대상이 이제 이 1심 김인섭 씨 재판부에서는 정진상 씨한테 했다. 근데 정진상 씨한테 알선을 청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이재명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김인섭 씨에 대한 내용만을 오늘 확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이 관련된 재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재판이라든지 그다음 정진상 씨의 어떤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이런 관련한 다른 재판에서 이 판결이 사실관계로서 아마 참고 사항은 될 확률은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재판부에서도 일단은 아직은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은 1심에서 이렇게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참고는 아마 할 것인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정진상 씨 재판, 그다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는 아마 그 부분, 해당 부분, 기소된 범위에 대해서만 할 것이지 김인섭 씨와 이 관련된 것들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지 않는 한은 이 판결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김인섭 씨를 그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러야죠. 아하. 그렇게 해야지만 그 재판에서 이게 연관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된 판결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냥 그랬거니 1심 재판이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판단하겠다. 이건 안 돼요. 절대. 아마 그렇게 한다면 김인섭 씨가 아마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통해서 아마 연계성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변호사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 백현동 사건은요,
재판이 3개예요. 이 3가지 재판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재판이 크게 뭐하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업무상 배임죄, 그다음에 오늘 나온 김인섭의 알선수재죄인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으면 종상향 4단계를 안 했을 것이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종상향 4단계는 국토부의 협박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국토부 협박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종상향 4단계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게 김인섭이란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김인섭이 그런 알선, 다시 말해서 영향력 행사를 하고 82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종상향 4단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게 이번 판결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배임 혐의뿐 아니라요.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가 협박했다 이 발언으로 선거법 재판도 받고 있죠. 그 관련 발언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문이 왔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강산필 부회장님. 네. 그러니까 이 선거법 재판은 민주당의 또 명운과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선 때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자칫 실형이 선고된다면 선거 비용도 또 토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좀 민주당에서는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문제를 저희가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설주환 실장님은 이 선거법 재판 이건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선거법 재판에서 그러니까 그 백현동과 관련해서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이건 본인 주관적인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지금 협박이라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서 공문을 보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의 증언을 보더라도 어떤 압박이 있었느냐라는 부분, 협박에 가까울 정도의 압박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증언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국토부에서의 어떤 뭐 4차례 이상의 어떤 공문을 협박으로 느낄 만큼의 정도가 되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재판부가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시장으로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내가 그만큼의 협박에 가까울 만큼의 압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지, 아니면 그렇게 판단을 할지, 아니면 이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해악의 고지를 할 만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걸 재판부에서 상당히 저도 이렇게 탁 분간은 안 가요. 한 가지로.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것을 주관적인 감정으로 판단할 것인지 객관적인 협박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저는 판결의 결과가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송 본부장님. 이번 사건, 이번 재판 결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인허가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거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진상 전 실장의 공범으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정진상 전 실장이 지금까지 쭉 보신 어떤 뭐 김인섭 씨와 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로비를 받은 그런 정황, 이런 것들이 좀 검찰에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혐의에는 그 중간 단계 정진상 전 실장이 있어요. 정진상 전 실장이 있고, 특히 여기서는 정진상 전 실장이 결제 라인에 다시 성남시에서 결제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정진상 전 실장과 그 김인섭 씨의 연관성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그 상황입니다. 물론 뭐 다른 재판이지만은, 그런데 지금 가장 그 이재명 대표가 타격을 받을 것이 이 배임, 200억 배임도 있지만은 네. 그 도시공사를 참여시키지 않아서 200억을 손실을 끼쳤다 해서 200억 배임은 그것도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선거법 재판에서 만약에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가 확정이 되면은 뭐 본인의
뭐 당 대표직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직 물론이고 다 날아가죠.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거기다가 또 다음에 대선에 출마도 못 해요. 한 5년, 10년 동안. 더구나 그렇게 되면은 국고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대선 때 받았던 국고 보조금 434억도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라서 이 상당히 엄중한 재판이죠. 지금 그런데 그 허위사실 공표는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것 하나하고 백준동 4단계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두 가지 이제 허위사실이라고 했었는데 김문기 건은 심리가 거의 끝났어요. 지금 이 백현동 건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진전이 됐습니다. 그때 공문 이야기를 하지만은 현장의 현장 실무자들은 국토부로부터 받은 공문에서 압박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국토부에게 해신을 했다. 이거 우리가 문의를 했다. 우리가 그 자치단체에서 용도 변경을 허락할 수 있느냐? 국토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느냐? 하니까 국토부에서 자치단체 소관이다. 이렇게 가지고 공문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자치단체 그러니까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모든 그 책임이 돌아가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선거법에서 김문기 씨 몰랐다와 더불어서 이것도 점차 허위사실 쪽으로 흘러가는 그 분위기에서 어쨌든 재판 분위기가 뭐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재판장이 중도에 사퇴를 해버렸어요.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그 재판장이. 그래서 이것이 또 언제 재판이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만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 재판장이 사표를 낸 이유가 엄청난 부담을 느꼈을 텐데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이 뭐 피선거권 박탈 이런 것도 그렇지만 제1야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434억 원을 이렇게 선고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민주당 거의 문 닫으라는 말이나 다름없거든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부담을 느껴서 사표를 낸 것 아닌가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니 지금 이재명 대표를 오늘 김민섭 씨 그 재판 결과에서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김민섭 씨 재판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저희 패널들이 김민섭 씨 재판은 독립된 재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주시면서 또 다른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정황들이 많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대립되는 그런 전망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또 재판 결과도 잘 정리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국 장관 얘기입니다. 어제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총선 출마에 대해서 격려를 받은 조 전 장관. 오늘 오후에 고향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국민들께 밝힙니다. 답답하다 못해 숨이 막힙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저의 힘은 미약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큰 돌을 들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부산에서 공선의 뭐 역할이라든지 고민하고 계신 게 좀 제가 만들 정당이 지역 정당일 리 없고 당연히 전국 정당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고향이 부산이고 저희 부모님과 선산이 여기 있기 때문에 부산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부산에 출마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자체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정홍희 의원님, 원희룡 전 장관은 내가 돌덩이 치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조 전 장관은 내가 큰 돌을 들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뭔가 좀 사법 리스크,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언급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본인은 지금 억울하기 때문에 비사법적인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라는 게 자기 논리이다 보니 그 얘기를 굳이 정치 선언을 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관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당선이 돼가지고 그 자체가 자신의 어떤 그 유리하게 그 국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저런 레토릭과 정치적인 수사로서 지금 포장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하자면은
저는 지금 열린 민주당 시즌 2를 만들겠습니다. 그 소리로 들립니다. 개인적으로 들을 때. 저희가 그 부분 또 뒤에서 다뤄볼 겁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저는 이 조 전 장관이 부산에서, 고향 부산에서 메시지를 냈길래 그러면 혹시 부산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방금 들으셨습니다만은 또 부산에서 출마하는 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네. 뭐 일단 조국 전 장관이 말했듯이 아직 뭐 지역구 출마를 할지 아니면 비례대표 신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로 출마를 할지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은 제 민주당으로서는 홍익표 원내대표도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비례연합 정당과 관련해서는 원내 진입한 소수 정당 그리고 시민 단체와 논의를 하고 있지 조국 전 장관 측과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박홍공 전 그 TF 단장도 그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하셨고, 네, 저희가 뒤에 다뤄볼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 생각하면 많이 안타깝죠. 가족들이 그 뭐 멸문지화를 당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그 이분이 이런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본인이 비례신당을 창당을 했는데 분명히 민주당 지지층과 겹치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일부 지지층이 조국 신당으로 갔을 때 만약에 본인이 의미 있는 의석을 얻지 못하고 우리 민주당 표만 가고 의석은 오지 않는다면 그건 그야말로 민주당을 이번 총선에서 도와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힘을 돕는 꼴이 된다. 그래서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강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민주당이 오늘 조국 신당과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함께 갈 수 없다. 같이 못 간다. 이렇게 명확하게 손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 전 장관도 입장을 냈는데요. 그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저에 대해서 또는 제가 만들 정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장, 그 차이 다 존중하고요. 민주당이 본진으로 큰 집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 민주당보다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할 것입니다. 네, 이어서요. 강성필 부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통합 비례정당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이 조국 신당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만 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연합 대상이 아니다라고요. 들어보시죠. 연합 정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조국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이 선거 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 장관도 혹시 이 연합 정당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민주당 일체 그러한 논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당 지도부하고 사전에 공적인 상의라든가 또는 조국 전 장관 측과의 어떤 그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설주환 실장님. 네. 지금 민주당과 조 전 장관이 어쨌든 메시지가 결이 같습니다. 우리는 같이 가지는 않는다. 이런 메시지인데 어떨까요? 오늘 뭐 좀 물밑에서 조율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좀 뭐 보십니까? 이미 조국 신당이라는 것은 뭐 여의도에서는 작년 말부터 이미 뭐 나돌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폭점이 된 것은 저는 뭐 이 단추가 눌린 것은 2월 8일 날 있었던 조국 전 장관의 어떤 2심 판결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마 2월 8일 날 법정 구속이 됐더라면 아마 조국 신당 오늘과 같은 일은 아마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날 이제 불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조국 신당이 당초 예정대로 갔다라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의 어떤 오늘 같은 스탠스는 좀 이해하기 힘든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 어떤 야권의 어떤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한 야권의 맏형으로서 본인들이 이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근데 왜 거기에 연합 비례정당에 왜 가장 민주당보다 최선봉에 쓰겠다고 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최선봉에 쓰겠다고 자임을 하는 조국 전 장관을 왜 배제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 기준이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의 어떤 야권 비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이재명 대표에게 향후에 어찌 보면 어떤 뭐 대권의 후보자, 그러니까 대권 경쟁자로서의 대척점에 있을 만한 사람들을 다 배제하려는 것은 아닌가. 최근에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이런 배제 분위기와 어떤 궤를 같이 하는 지금 민주당의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과연 이게 지금 연동형제를 가져간다고 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목적이 지금 민주당의 목적이 당초에 얘기한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한 어떤 대연합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본인들의 입맛에만 맞으면 하고 또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는 어떤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인지 상당히 좀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개혁신당의 핵심 인재로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조국 전 장관 행보, 조국 신당 지금 민주당과 같이 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정호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총선에 열린민주당과 비슷한 행보로 가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그 지난번 그 총선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63석 다 지역구에서 얻었고요. 더불어시민당이 17석 얻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린민주당이 제2의 위성 정당으로 3석을 갖다 얻었는데 과연 조국 신당이 그런 그 3석을 얻을 수 있을까? 아무리 우리나라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1심도 유죄, 2심도 유죄인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거의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거의 범죄자로 확정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만든 신당에 대해서 투표를 갖다 해줄 만큼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유권자의 3% 이상이나 될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만약에 3% 이상의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저런 거의 범죄자 같은 조국 신당에다가 투표를 한다라고 하면 전 참 굉장히 희한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표를 찍어줘 봤자 얼마 안 있으면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갈 건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표를 갖다 찍어줄까? 조금 전에 이제 강성필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1%를 얻건 2%를 얻건 그건 모르겠지만 그 표가 결국은 민주당으로 갈 표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은 뭐 윤석열 정권 타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권을 도와주고 있는 참 희한한 일을 하는 희한한 사람이다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조 전 장관은 대법원까지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범죄자라는 표현은 조금 저희가 좀 순화해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도요. 조국 전 장관 행보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게 바로 이 조 전 장관을 국회의원 만들어 주려고 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겠죠. 그런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은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 제도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끈 민주당이 지금 야합으로 관철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준연동형 제도 하에서는 이 틈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때문에 정말 도덕적이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는 민주당에서조차 조국 씨를 공천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조국 씨가 이렇게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이 제도 하에서라면 민주당의 어떤 사실상의 지원으로 조국 씨는 4월에 국회의원이 될 겁니다. 절대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조국 씨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예요. 이 마법을 누가 부린 겁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부린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한동훈 위원장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로 요즘 들어 여의도 사투리를 너무 제대로 배우고 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공격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런 모습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쌓이면 본인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쌓여간다. 그래서 정말 본인에게 좋지 않고 여당의 대표로서 좀 품격 있는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 왜냐? 아니 그 이재명 대표가 공당의 대표인데 세상에 본인 국회의원 하자고 본인 방어하자고 선거제를 이렇게 준연동제든 병립형이든 그걸 바꾸겠습니까? 그런 상상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실망스럽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민주당 분들은 여의도 사투리를 배운다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표현을 쓰시는 것 같아요. 성본부장님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 얘기 들으셨습니까? 전국을 찌르니까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마법 같은 선거제도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딱 적절한 지적이에요. 조금 전에 앵커께서 열린민주당 말씀을 하셨는데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위성정당이 아니에요. 위성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었고 위성정당이 아니면서 친민주당이었죠. 친민주당 비례대표용 정당.
그때 손혜원 의원하고 정봉주 전 의원이 이렇게 만들었고 그 정당에서 열린우리당에서 그 최강욱 이 김의겸 이 국회의원들을 배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이번에도 조국 씨도 조국 전 장관도 지금 그러니까 그 민주당은 위성정당은 아닌데 본인이 열린민주당 같은 것을 따로 만들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마법 같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 것을 이재명 대표가 그것으로 갑자기 선회를 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 양쪽에서 절묘하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만약에 위성정당에 조국 전 장관을 끌어들이면은 이 중도층에서 상당히 반발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끌어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국회의원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돼야 된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죠. 만약에 민주당 위성정당에 들어가면은 민주당 위성정당이 2020년에는 앞번호 1번부터 10번까지를 시민사회단체에 줬어요. 그다음 민주당이 그 뒤로 갔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맏형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을 앞순위로 다 줄 거예요. 민주당 소속 사람들을. 그러면 조국 전 장관에게 줄 거는 뒷순위뿐이 없어요. 그러면 당선되기가 어렵죠. 예. 그러니 이 상황에서는 아주 민주당도 그 조국의 강에 빠지지 않고 조국 전 장관도 낙선 위원보다는 별도로 당을 만들면 당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재명 대표의 갑자기 급작스러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회라는 게 그 한동훈 장관의 지적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어제로 돌아가서요. 조국 전 장관한테 나는 마음에 빚이 있다 이런 말을 해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격려하면서요.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얘기니까 또 다시 또 강성필 부위원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들을 조국 전 장관이 채워달라 이 얘기는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을 해서 민주당 지지층을 어떤 분열시키는 것보다는 본인이 뒤에서 지지 선언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좋은 얘기를 하면서 독려를 하면서 민주당의 어떤 남은 한 표까지도 좀 모아달라는 저는 취지로 이해를 했지 신당을 하고 또 지역구에 출마를 하고 혹은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조국 전 장관을 좀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분들도 있죠. 네, 아니 아무래도 함께한 세월이 있고 또 이 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했었고 또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아무래도 가까운 분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 가까운 관계하고 또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냉정하게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도 조국 전 장관이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기다리면 본인의 소신처럼 국민들이 본인을 불러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때를 맞추지 못하고 성급하게 이렇게 나오면 혹시라도 상처는 본인만 얻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과 만나기 전에 한 책을 추천했는데요. 바로 공지영 작가의 책입니다. 그런데 많이 아시는 대로요. 이 공 작가가 최근에 조국 전 장관 지지를 철회하고 비판을 했었죠. 그 내용이 담겨 있는 바로 그 책입니다. 책 제목도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인데요. 의미심장합니다. 이 책에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나는 실망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 책입니다. 정호김 의원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이 책을 추천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총선을 한 2달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바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요가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내지는 민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거를 별로 그렇게 마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난번 이재명 대표를 만날 때도 그렇고 또 다른 인사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보내는 시그널이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친명은 친명대로, 비명은 비명대로 각자 자기 입맛에 따라서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공지영 작가의 책이 작년 12월에 나온 책인데 본인이 이 내용을 몰랐던 것도 아닐 것이고 따라서 공지영 소설가가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 의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끔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하는 그 시점에서 갑자기 공지영의 책을 소개하는 그런 나름대로 정치적인 본인 스스로는 아마 마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쪽에도 미움을 사지 않고 또 어느 쪽으로부터도 각자 자기 입맛에 맞도록 해석되고 또 어느 쪽으로부터도 오해받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출마를 두고요. 세간의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2심에서 실형을 받은 그런 사법 리스크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이렇게 출마 선언도 하고 정치 활동도 할 수 있게 된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무죄를 받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던 지난 8일 모습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5년의 시간이 저와 가족들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검찰 독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재판부에서는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제가 총 15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제가 사실관계와 법리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이 조 전 장관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해서 윤 정권 심판에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지 마시고. 조국 전 장관이 이 장면에서 자기가 항소심 판결이 나자마자 이런 말을 한다고요? 왜 항소심 판결 전에는 안 했을까요? 법정 구속될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설 실장님, 네. 구속이 두려워서 이제 정치 선언한 거다. 이 얘기 어떻게 들으세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신당의 실제 실무진 제가 추진 과정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 2월 8일에 있었던 법정 2심의 선고가 가장 분기점이었어요. 만약에 그게 법정 구속이 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중단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2월 8일 날 일단 2심이 불구속으로 일단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당분간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구속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정치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해보겠다. 그래서 오늘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본인이 포부를 밝혔고요. 네. 저는 그러한 면에서 이제 대법원까지의 선고가 얼마나 남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법원 선고는 기본적으로 법리적인 것만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을 해서 재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서면만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신속하게 끝날지 아니면 대법원 판결이 1년, 2년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이 사실상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도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 저도 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검사 시절부터 김건희 씨와 수백 번의 카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디올백 수령 사건에 대해서 왜 입장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까? 수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시고 난 뒤에 저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다. 민주당과 아무래도 따로
독자적인 행보를 할 것 같은 조국 전 장관 행보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건국전쟁 영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 그리고 투쟁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소식 오늘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람한 어제를 기준으로요. 개봉 11일 만에 24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박스오피스 3위에 오르면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먼저 어제 이 영화를 관람한 한동훈 위원장의 관람평입니다. 제가 나오던데요. 그 공과 과가 다 있을 수 있죠. 90년을 사셨던 분이니까.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신 것,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하는 농지 개혁을 해낸 것,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단에 대해서 충분히 곱씹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캐주얼한 복장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난 뒤에 한미 방위 조약 그리고 농지 개혁을 재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 그날 건국전쟁 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거기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오던데요.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 농지개혁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제주도 가서 했던 이야기, 그런 것들을 갖다 다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건국전쟁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 번쯤 봐야 되는 영화가 아닌가. 이게 영화가 아니고요. 다큐멘터리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건국됐는지 거기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도 한번 볼만한 봐야 되는 그러한 그 영화도 아니고 다큐멘터리, 논픽션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똑같은 생각들을 이걸 본 많은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포함되어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김덕영 감독한테 어떤 의도에서 썼는지 저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강연하셨는데 강연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그 왜 좋았냐면은 사실은 현직 국무위원으로서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오늘날의 이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토지 개혁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는 이 농지개혁이 만석군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최종현 회장과 같은 여러분들의 선배 기업인들이자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인의 나라로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김 감독은 어제 한 위원장이 직접 영화를 보고 간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극장 앞에서 제가 나오던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 이분 굉장히 솔직한 분이구나, 그리고 기질이 넘치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너무 감사하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동안 너무나 정반대되는 어떤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왜곡된 부분들, 호도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위원장님의 어떤 관람을 통해 갖고 국민들의 관심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홍기 의원님, 이 건국전쟁 영화가 어제 기준으로 23만이고 오늘은 아마 30만이 넘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 감독 얘기로는 현직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아주 소신 있게 역사를 평가한 점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를 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김 감독은 어떤 부분의 소신을 말하는지 이제 본인만 알겠지만 제가 볼 때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공과 과가 다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특히 현대사를 접할 때 이승만 정부의 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개되고 또 노정이 됐죠. 예를 든다면은
3.15 부정선거, 또 그거를 계기로 4.19 학생혁명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실제로 국가 지도자로서 외교 안보에 있어서 얼마나 큰 궤적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해 왔던 것에 대해서 이번에 이 다큐 영화를 통해서 이제 그 조명이 됐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그 한미 동맹 그리고 토지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토지 개혁과 관련해서 북한이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한 것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유상 몰수, 유상 분배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 신생 국가 중에 최초로 유일하게 이 토지 개혁을 시도했고 상당 부분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네. 그것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을 또 이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특히 외교와 관련해 가지고 그 다큐멘터리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든다면은 그 원자로 도입이라든지 또는 그 독도 있지 않습니까? 네. 독도를 우리 땅으로 확실하게 만드는 리라인을 설정하고 이런 걸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의 한국에 있어서 이 외교와 관련해 가지고 이승만을 따라올 정치인이 없을 정도로 큰 족적을 남겼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이제 평가하는 거가 되고, 그 지금 스타트가 한동훈 국무위원 중에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었다라는 점을 지금 감독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건국 전쟁의 흥행 당분간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벌써 최근 2년 내에 상영된 이 다큐 영화 중에 최고 흥행작에 올랐습니다. 건국 전쟁의 성적을 저희가 정리했는데요. 저희가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지금 업데이트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박스오피스 3위에 올라 있고 관람객 평점, 이 영화를 보고 온 관람객들은 무려 9.8점, 10점 만점에 9.8점의 평점을 주고 있고요. 오후 5시 기준으로 어제보다 10만 명이 늘었네요. 33만 명이 지금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보시면 비교를 해드리는데요. 이 원카가 스크린 수가 1,378개인데 28.8%의 좌석 점유율,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시민더키가 스크린 수가 1,250개입니다. 그런데 좌석 점유율은 25.2%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건국전쟁은 앞선 원카와 시민더키보다 거의 절반 정도 가까이 적은 711개의 스크린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좌석 판매율이 51.1%입니다. 그만큼 이 인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될 텐데요. 보신 것처럼 이 영화의 흥행 속도가 매우 빨라서요. 지금은 상영관이 개봉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넘게 는 거라고 합니다. 영화관 관계자 얘기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처음보다 2배 이상 는 건 맞습니다. 영진이 통합 전산망 통계에 따르면 건국전쟁의 경우 영화를 본 관객들의 긍정적인 입소문에 힘입어서 스크린 수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봉 2주차인 설 연휴 기간 한국 영화 기대작들하고 외화가 개봉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좌석 판매율을 기록하면서 박스 오피스 순위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현재 상영하고 있는 영화의 평균 좌석 판매율 대비 건국전쟁은 2배 가까운 좌석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크린 수는 소폭 늘어날 거로 예상됩니다. 영화가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건국전쟁 영화에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건데요. 그것도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이 제기한 겁니다. 보겠습니다. 광주가 지역구인 이병훈 의원의 주장인데요. 건국전쟁이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영관 확보와 프라임타임 상영에서 특혜가 있다. 자본의 논리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치 논리가 개입됐다고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영화관 관계자한테요. 어떠한 특혜도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선필 부위원장님. 네. 이병훈 의원의 좀 얘기는
좀 사실에 근거해서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보도를 따져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특혜가 없었다고 하면 또 이병헌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또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겠죠. 그리고 네.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서 뭐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분이 사과를 하든지 누가 결정을 지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미 우리가 홍범도 장군 형상을 가지고 2년 전쟁을 가까이 해봤는데 또 다시 뭐 이런 건국 전쟁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하기에는 너무 여유로워 보인다. 저는 이런 것들을 총선을 앞두고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역사의 어떤 우리 초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과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평가하면 될 일이고 우리 정치권은 이런 이념 전쟁에 휩싸기보다는 어떻게 민생을 살릴 것인지에 좀 더 매진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문제는요. 다른 영화에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주인공으로 삼은 다큐죠. 그대가 조국. 여기에 대해서 이 관객 수 조작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정영진 변호사님, 실제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아직 기소는 안 되고 경찰에 의해서 검찰로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송치가 된 것까지는 예. 확인이 됐는데 기소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대가 조국이 심야 새벽 시간대에 무려 35%가 매진됐다는 이야기예요. 새벽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꽉꽉 그 영화관에 들어찰 정도로 영화를 보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관객 수 조작이 있었다. 그러니까 참 그 조국 전 장관은 별것까지도 다 연루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씁쓸한 마음까지 듭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4대 보컬리스트가 있다고 하죠. 김, 나, 박, 이. 이 중에 한 명입니다. 가수 나올 씨가요. 자신의 SNS에 이 건국전쟁 포스터를 올렸다가 악플이 이어져서 댓글창을 닫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악플이 달렸냐 보면요. 야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이찍, 그러니까 2번을 찍는 보수 지지자라는 얘기인데 뭐 인증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개인 취향 문제가 아니라 뭐 지능 문제다 이런 다소 잘못된 표현 같죠. 정이 떨어진다. 뭐 나올 당당하게 어떤 뭐 보수 지지자인 거 인정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기 의원님, 참 이 우리나라의 편가르기 문제 이거 정말 사회 문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가 유독 이 편가르기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아티스트들이 심지어는 뭐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나월 씨 경우는 무슨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자기가 어쨌든 그 다큐 영화를 보고 나름대로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표현을 하는 건데 이 표현을 소위 SNS라는 공간 속에서 이렇게 매도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지능 문제다 뭐 잘 가라 이런 식으로 그 거의 욕설에 가까운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글쎄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알까봐 부끄러운 그런 일련의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 댓글에다 이런 악플을 쓰는 사람들의 문제이지 나월 씨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국전쟁 영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정치권 얘기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다시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의 법카 유용 의혹 그리고 올해 있었던 이 응급 헬기 논란을 언급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몇 가지 질문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재명 대표께서 공금 법카로 1,000만 원어치 과일 사 먹은 게 사실인지, 과거 방송에서 냉장고에 과일 넣어놓고 꺼내 먹는 게 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제가 본 거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세금으로 그 소원 이루면 안 되는 것 아닌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과거의 명절 제사상도 이 공금 법카로 하셨던 의혹이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인지 묻겠습니다. 셋째로 응급 헬기 특혜가 본인이 결정한 게 맞는지, 굳이 왜 헬기 타고 가겠다고 한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물을 때마다 한 번도 답을 못 들었거든요. 답을 안 하는 것도 답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안 묻나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하면서 이재명 대표 때리기 나선 건데요.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카 얘기했고요. 1,000만 원어치 과일 사 먹은 게 사실이냐. 명절 제사상 얘기도 했고요. 또 응급 헬기 특혜 논란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참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방송 발언도 한번 좀 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저 이재명이 하는 정치에는 저의 삶이 다 투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과일 가게에서 버린 과일들을 냉장고도 없고 놔두면 썩으니까 밤에 아버지가 주워서 가져오면 우리 식구들이 밤에 다 모여서 한꺼번에 배가 터지게 먹어 치웠습니다. 내일 아침에 썩어서 못 먹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싱싱하게 꺼내 먹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냉장고에 과일 넣어놓고 먹고 싶을 때 꺼내 먹는 그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 논란을 다시 한번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김경률 비대위원도요. 윤미향 의원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또 민주당의 부도덕성을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심 이후에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었나요? 여러분들이 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세금 공금 법화로 모든 걸 해결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윤미향 그 정도는 일상적인 일이고 자기보다 약한 거잖아요. 저는 이해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주환 실장님. 네. 윤미향 정도는 일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는 나지 않은 부분이라서 예.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지금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미향 의원의 판결에 대해서 1심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도 오해했었다. 그런 부분인데 2심에서 또 다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부분을 꼬집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세금으로 과일을 사 먹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김혜경 여사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삼지대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렇지만은 이 야당 대표 그냥 공격하는 거, 때리기 이런 것이 과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적합한 일인가? 물론 총선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보다는 한동훈과 이재명으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전략에서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찌 중도층에서 바라보는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런 이재명 대표 때리기는 과연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가 할 워딩인가? 오히려 그냥 대변인이나 다른 비대위원이 해도 될 만한 얘기를 굳이 본인께서 나서서 하시는 것이 저는 여당의 지금 현재 대표로서 워딩으로는 상당히 좀 너무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공방이 거센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을 독립운동가에 비교한 걸 두고 또 강하게 성토를 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도 지지 않고 맞받았는데요. 두 사람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분들이 돈 봉투 돌리고 재벌한테 뒷돈 받고 눈사람 가서 여성 동료에게 쌍욕했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갖다 댈 걸 갖다 대야지. 너무 좋은 지적입니다. 자기 고백 같습니다.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쓰고 용돈처럼 나눠 쓴 사람들이 누굽니까? 민주화운동했던 사람들이 룸싸움을 많이 갔습니까? 정치검찰들이 룸싸움을 많이 갔습니다. 두 사람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시대정신, 총선의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운동권 청산론, 여기에 대해서 홍 원내대표가 해방 직후에 친일파 논리다 이렇게 맞불을 놓으니까 한 위원장이 또 반박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어요.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일제 고등 검사 다 했고요. 경찰 마찬가지죠. 만주에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이 살아있는 교육을 받았던 분들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되도 않는 비유를 하다 보면
자꾸 그분들 폄훼하게 돼요. 교육을 못 받았다니. 아니 그런 말이 할 말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지금 현재 검사 출신의 대다수가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데 자기들 그 흐름을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기 위한 걸로 보는데 이게 꼭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하고 똑같다. 민주당이 꼭 하면 이러잖아요. 어떤 국뽕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일본, 친일파, 독립운동 이런 이미지를 자꾸 차용하지 않습니까? 본인들하고 굉장히 안 어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그건 축구 볼 때 하는 얘기고요. 그건 국가와 나라에 해를 끼치는 정치고. 독립운동가, 친일파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송 본부장님, 아까 지금 들으신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어요. 이 얘기는 좀 문제가 있는 표현 같은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이렇게 맞받았죠. 그 분들은 현장에서 다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뭐 학교 교육만 교육 아니고 현장에서 다 받았다고 하는 건데 홍익표 원내대표 이야기는 뭐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찍 그 뭐 만주 쪽으로 가고 하느라고 교육을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일종의 뭐 폄하 발언으로 또 비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운동권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계속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민주당의 운동권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운동권이 무슨 잘못이냐?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민주가 운동한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민주가 운동한 거는 다 인정을 하고 본인도 아마 뭐 하고 싶었지만은 본인이 뭐 강주 그때 5.18 때는 자기가 뭐 유치원생이었고 이래서 나는 그 시대가 아니었다. 근데 본인도 만약에 그런 시대였으면은 본인이 그 시대에 살았으면은 민주화 운동을 했을 거다. 그런데 다만 그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을 가지고 몇십 년 동안 특권 의식을 가지고 이 정치를 해오면서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논란을 빚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게 아니고 민주화 운동을 한 자체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처럼 해서 뭐 독립군에 비유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두 사람이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이 86 운동권 청산론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86 운동권 청산론이 총선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 민주당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총선 프레임의 전부가 아니고 그 중에 하나, 특히 또 송영길 전 대표가 86 운동권 세대인데 최근에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이 되고 했으니 여러 가지 프레임 중에 그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한 건데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그것 가지고 총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응을 하는 상황이 돼서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지금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면서 문제점을 또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운동권이라는 게 임종석, 김민석, 뭐 송영길, 서용교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86 운동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옆에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건 누굽니까? 한총련 세력들 아닙니까? 이 운동권 세력들은 과거 86 운동권 세력보다 훨씬 더 친북적 성향이 강해진 세력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정치를 하게 해서 이 나라의 발전을 막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은 저는 제가 제시하는 총선 구도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공방 저희가 계속 보여드렸고요. 지금은 공천 면접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요 닷새 동안 공천 면접에 돌입했는데요.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이 공천 신청자가 몰린 이 서울 중성동을 지역에 추가 교통 정리 가능성을 내비치긴 했습니다만 정작 후보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굉장히 신경전이 치열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역구 조정 생각이 있느냐 해서 저는 남은 정치 인생을 중성동을에 바치겠다고 했고 절대 다른 곳에 갈 수 없다고 딱 잘라 답변을 했습니다. 당의 자산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저는 보지만 저는 제일 먼저 공천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다른 데 옮겨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성동구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도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이 면접이고요. 또 면접 결과를 충실히 기다리면서 오늘 유세를 가야 되는 게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경선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서울 중성동 을이요. 지금 후보자들 모두 양보는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저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북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지역으로 비춰지는 건가?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하태경 의원이나 이해운 그 전 의원이나 다 그 다선을 한 국회의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영 전 장관 같은 경우도 현 정부에서 장관까지 했던 그런 분들인데 중요한 거는 내가 국회의원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 한 석이라도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나가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리 마음속으로는 내가 여기서 꼭 나가서 여기서 내가 당선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중성동을에 이어서 주목받는 또 이 서울의 한 곳이죠. 바로 강남을입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공천 신청을 했다가 양지 출마 논란이 일자 당의 뜻에 따르겠다 이러면서 험지로 나가겠다 그런 입장을 밝힌 상태죠.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 여기에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김영준 비서관을 공개하고 탈출한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에는 다른 곳에서 싸워서 이기실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헌신해서 다른 곳에서 이겨주시면 뭐 그거는 굉장히 쉬운 산수잖아요. 우리의 중요한 자산들이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우리를 선택해달라는 좀 명분을 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정호배 의원님, 지금 이 강남을에는 이원모 전 비서관은 아마 다른 데로 갈 것 같고 박진 전 장관만 남은 상태인데 여기 이마저도 제3의 인물을 전략 공천할 가능성 이게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박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재배치 얘기가 나오고요. 네. 이원모 전 비서관과 관련해서는 뭐 경기도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강남을은 상대적으로 매우 좋은 텃밭인데 결국 전략 공천 지역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의 큰 방향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내리기는 너무 이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이기기 위한 공천의 이름으로 누가 올 것인가에 따라서 이것이 과연 누가 주도하냐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주당과 관련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까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선필 부위원장님, 네.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이 국민의힘의 공천 모습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그 한동훈 표 자객 공천 86 청산하는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원희룡 전 장관 예기치 못하게 돌발 사항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인천 계양을에 다른 당으로 출마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태경 의원 지금 종로에서 갑자기 중성동 을로 가겠다. 예. 그런데 이해원 의원 또 유승민 계죠. 서초에서 동대문 돌아서 또 중성동 을로 가겠다. 이영 전 장관 대통령실 출신입니다. 근데 외지인들끼리 이렇게 싸움을 벌이면 도대체 선거가 2달도 안 남았는데 왜 교통정리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안 하는 건지 반면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박성준 전 대변인 인지도가 있습니다. 예. 또 정호준 전 의원도 3대가 여러 번 국회의원을 한 데예요. 토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김경률 비대위원까지도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공천을 하려고 한강벨트를 수성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공천과 관련해서요. 인효한 전 위원장의 이런 출마 여부가 계속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설득해서라도 서울 지역으로 출마를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송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뭐 출마지를 한 곳이 아니라 뭐 서대문 갑 그리고 뭐 종로 여기 두 곳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한 변호사가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종로에는 그렇죠. 네, 인효한 전 위원장이 경쟁력이 있다고 좀 보십니까? 글쎄요, 종로에는 지금 최재형 의원이 현역이 있고 국민의힘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에는 뭐 상징성이 있지만은 저는 인효한 혁신위원장, 전 혁신위원장이 만약에 결심을 한다면은
서대문 갑을 출마를 하면은 거기는 또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 본인이 근무했던 지역이고 뿐만이 아니고 지금 서대문이면은 그 옆에 서대문 갑을은 물론이고 마포 갑을 전부 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마포와 서대문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위에 은평까지 이렇게 몇 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때 지난번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서대문 구청장과 마포 구청장은 다시 탈환을 해서 가져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물 공천만 제대로 하면은 이 수도권 중에서도 또 격전지 중에 하나죠. 그 강북 지역에 거기서 그 벨트에서 마포 서대문 벨트에서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만약에 출마를 해주면은 다른 지역에까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서대문 갑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인류한 혁신위원장은 일단 불출마하겠다고 한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결심을 굳힐지 아니면은 끝까지 불출마를 고수를 할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인현 전 위원장은 본인은 아직 결단하지 못했다. 그리고 뭐 고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